강원도 평창 UN 국제재난훈련 3일차 예상보다 빠르게 쏟아진 폭우에 한 프랑스 여군이 실종됐습니다. 수색은 20분 만에 중단됐고 현장에는 조용한 정적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아무 말 없이 무전기를 챙겨 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사람 그날 처음 말을 걸었어요. 그 선택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30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기분이 아직도 생생해요. 인천공항에서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UN 담당자들의 친절한 미소, 한글로 가득한 안내판들, 그리고 무엇보다 공기 자체가 프랑스와 달랐어요. 습도가 높고 묵직한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가 여름철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더라고요. 서울에서 하루 머물고 강원도 평창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들이 겹겹이 이어져 있는 모습이 알프스와는 또 다른 웅장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산들이 날카롭고 극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한다면 한국의 산들은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이었죠. 마치 큰 어머니 품속에 안긴 것 같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작된 오리엔테이션에서 각국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호주, 캐나다에서 온 구조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들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실력자들이라는 게 첫 인상만으로도 느껴졌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통신 및 지휘 시스템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뛰어다니며 직접 구조 작업을 하는 역할은 아니었지만 전체 작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은 거였죠. 그때 처음으로 한국 구조대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들 체격이 좋고 단단해 보였는데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눈빛이었어요. 장난기 가득한 프랑스 동료들과는 달리 진지하고 집중된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과묵해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그의 이름이 윤태섭이었어요. 첫 훈련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본부 통신지휘소에서 각 팀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러 개의 화면을 통해 산악 곳곳에 배치된 구조팀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지시를 내리는 것이 제 임무였어요. 처음엔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무전 내용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며칠 지나니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윤태섭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건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가상의 산악 조난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에 투입된 팀의 리더였는데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대원들이 흥분하거나 당황할 법한 상황에서도 그는 항상 일정한 톤을 유지했어요. 그런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훈련 첫 주가 지나가면서 저는 점차 이곳의 분위기에 적응해 갔어요. 아침 6시에 시작되는 체조부터 저녁 9시까지 이어지는 이론 수업까지 하루하루가 빡빡하게 짜여진 스케줄이었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각국 대표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나누는 대화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종종 숙소 근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산들이 보여주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프랑스에서는 볼 수 없는 짙은 녹음과 겹겹이 쌓인 산등성이들이 마치 수묵화 같은 느낌을 주었거든요. 그런 풍경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온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윤태섭과 마주쳤어요. 그는 혼자서 숙소 뒤편 벤치에 앉아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가볍게 인사를 건넸을 때 그는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어요. 그때 교환한 몇 마디 영어 대화가 우리 사이의 첫 번째 개인적인 접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영어를 잘했어요. 발음이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보는 습관이 있어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프랑스 남자들처럼 화려한 말솜씨는 없었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더 믿음직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훈련이 2주째에 접어들면서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주어졌어요.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들이 연일 이어졌는데 그럴 때마다 각국 대표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빛을 발했습니다. 저 역시 프랑스군에서 쌓은 통신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팀원들과의 협업이 점점 매끄러워져 갔어요.
그런데 2주가 지난 어느 날 아침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예보가 모든 계획을 바꿔놓았습니다. 오후부터 밤까지 평창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릴 것이라는 소식이었어요. 강수량이 시간당 60m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을 때 훈련센터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훈련 담당자들은 긴급 회의를 열어 오후 일정을 전면 수정했어요. 실제 재난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로 전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외곽 지역에 설치된 통신 중계 기지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산악지대 곳곳에 설치된 중계 장비들이 폭우에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강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오후 2시경 출발 준비를 마치고 차량에 오르려는데 서쪽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게 보였어요. 바람도 점점 세져서 나뭇가지들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으면서 무전기로 본부에 출발을 알렸을 때 교신 상태가 평소보다 좋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이미 대기 중의 수분이 전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중계소까지는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출발한 지 10분도 안 되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성긴 빗방울이었지만 점점 굵어지더니 곧 본격적인 소나기로 바뀌었습니다. 와이퍼를 최대 속도로 돌려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첫 번째 중계소에 도착했을 때 비는 더욱 거세져 있었어요. 우비를 입고 밖으로 나가 장비를 점검하는데 바람이 너무 세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통신 장비는 정상 작동하고 있었지만 주변 나무들이 심하게 흔들려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 중계소로 이동하는 길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계곡물이 평소보다 훨씬 불어나서 다리 밑까지 차오르고 있었어요. 도로 곳곳에 물이 고여 있고 낙석 위험 표지판들이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본부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잡음이 심해서 내용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중계소 점검을 마치고 세 번째 지점으로 향하던 중 앞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큰 나무 한 그루가 바람에 쓰러져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우회로를 찾아보려 했지만 이 지역의 지형을 잘 몰라서 쉽지 않았습니다. 무전기로 본부의 상황을 보고하려 했지만 교신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훈련 중에 들었던 윤태섭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안전한 곳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조언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있는 곳은 계곡 근처였고 물이 점점 불어나고 있어서 안전하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지도를 다시 펼쳐보니 근처에 작은 대피소가 하나 있다는 표시가 보였어요.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였는데 비가 이렇게 내리는 상황에서 차를 두고 걸어가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곡물이 계속 불어나는 걸 보니 여기 그대로 있는 것도 위험해 보였어요. 결국 필요한 장비만 챙기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비를 단단히 여미고 대피소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바람과 비가 너무 강해서 한 발 한 발 내딛기가 힘들었어요. 특히 산길이 미끄러워서 여러 번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잡음이 심해서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어요.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문이 열려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작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공간이었어요. 벽에 걸린 안내문을 보니 긴급 상황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대피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젖은 옷을 벗고 몸을 말리면서 무전기를 다시 켜봤지만 여전히 교신이 되지 않았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비는 더욱 세게 내리고 있었고 바람 소리가 마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혼자 고립된 상황이 실감나기 시작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5시가 넘어 있었는데 이런 날씨에는 해가 일찍 질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기 전에 구조대가 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대피소 안에서 무전기를 붙들고 있던 제게 처음으로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창밖 비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면서 마치 세상이 물에 잠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시계 바늘이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평소라면 저녁 식사 시간이었을 텐데 이곳에서는 그런 일상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무전기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잡음 사이로 희미한 목소리가 섞여 나왔어요. 본부에서 제 안전을 확인하려는 것 같았지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송신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제 목소리가 나가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정말 고립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계곡 건너편 산사면에서 흙탕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맑고 고요했을 계곡이 지금은 거친 급류로 변해 있었어요. 물소리가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렸고 가끔씩 큰 돌이나 나무가지가 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제가 건너온 다리도 이미 물에 잠겨서 돌아갈 길이 없어 보였어요. 그 순간 무전기에서 갑자기 선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부에서 전체 대원들에게 비상대피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었어요. 산사태 위험으로 인해 모든 외곽 활동을 중단하고 본부로 즉시 복귀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무전기에 대고 제 상황을 알리려고 했지만 여전히 송신이 되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나가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절망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피소 안온도가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젖은 옷 때문에 몸이 더욱 차가워졌고 가지고 온 비상 담요 하나로는 추위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리기 시작했고 이대로 밤을 보내야 한다면 체온 유지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통해 훈련센터의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팀이 안전하게 본부로 복귀했다는 보고가 이어졌고 저를 제외한 모든 인원의 안전이 확인되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실종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족들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얼마나 걱정할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밤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바람이 더욱 세져서 대피소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지붕에서 물이 새어들어오기 시작했고 바닥 한쪽이 점점 젖어갔습니다. 제가 앉아있던 자리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구석진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손전등 불빛에 의지의 주변을 살펴보니 대피소가 생각보다 낡아 보였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들려온 대화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수색 작업을 내일 아침까지 연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구조대원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죠.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었지만 그 말은 제가 혼자서 이 긴 밤을 버텨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편안하게 쉴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생존을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체온 유지를 위해 몸을 계속 움직이려고 했지만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무전기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대화를 들으면서 훈련센터 동료들의 안전한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따뜻한 숙소에서 뜨거운 차를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중에서도 윤태섭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항상 침착하고 진중한 모습이었는데 제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런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몸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비상담요를 몸에 더 단단히 둘러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젖은 옷을 벗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갈아입을 마른 옷이 없었거든요. 체온이 계속 떨어지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무전기에서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개인적으로 수색을 나가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는데 잡음 때문에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어요. 본부에서는 위험하다며 만류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후로는 무전기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몸의 감각이 점점 둔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해도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고 발가락도 느낌이 없었어요. 위험한 신호라는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어린 시절 프랑스 시골 할머니 집이 떠올랐어요. 겨울밤 벽난로 앞에서 할머니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건 무전기에서 들려온 희미한 발걸음 소리였어요. 누군가 밖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다가도 바람 소리에 묻혀 사라지곤 했어요. 제가 환청을 듣고 있는 건지 정말 누군가 와주고 있는 건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의식의 경계에서 저는 그동안 훈련 기간 중 스쳐간 많은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각국에서 온 동료들의 얼굴, 함께 나눈 식사. 시간, 산책로에서 마주친 아름다운 풍경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벤치에서 만났던 윤태섭의 진지한 눈빛이 유독 또렷하게 기억났어요. 그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혼자 조용히 앉아서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눈 짧은 대화에서 느꼈던 그의 진정성과 따뜻함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만약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고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반응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대답을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려 해도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의식이 흐려지면서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부모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파리에서 걱정하고 계실 부모님께 안전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날 수는 없다는 마음과 함께 간절한 기도를 올렸어요. 누군가 저를 찾아주기를,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무전기에서 들려오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제 청각이 둔해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로 저는 마지막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누군가 저를 찾고 있다는 희미한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어둠 속으로 빠져들면서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프랑스 남부의 라벤더 밭을 걷고 있는 꿈이었어요. 보라색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멀리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발이 무겁게 느껴져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꿈속에서도 추위는 계속되었습니다. 라벤더 밭의 따뜻한 햇살과는 반대로 몸은 점점 차가워져 갔어요. 그때 꿈속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가만히 흔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는데 현실의 추위와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더욱 간절하게 느껴졌어요.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저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조대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누군가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고 있다는 믿음이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붙들어 주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제가 있던 곳은 따뜻하고 밝은 곳이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형광등이 눈을 부시게 했고 코끝으로 소독약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몸 위에 덮여진 담요의 무게감이 현실적으로 느껴졌고 손가락 끝까지 다시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혼란스러운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어요. 옆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훈련센터 의무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물을 조금 마시라고 권했고 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서 대답하기 어려웠지만 의식이 또렷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애썼어요. 의무관은 제가 심한 저체온증에 걸렸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발견되었을 때 체온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고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을 넘겼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대피소에서 의식을 잃었던 마지막 순간들이 희미하게 기억났어요. 누가 저를 구조해 주었는지 궁금해서 의무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정확한 상황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다만 새벽 3시경에 한국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저를 업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의무소에 맡기고는 말 한마디 없이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름도 묻지 못했고 제대로 감사 인사도 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다른 훈련생들이 문병을 왔어요. 독일에서 온 구조대원 한스와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코가 과일을 들고 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어젯밤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본부에서는 야간 수색을 공식적으로 중단했었는데 누군가 혼자서 나가서 저를 찾아준 거였습니다. 한스가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그 사람은 공식적인 허가 없이 개인 장비를 챙겨서 나갔다고 했어요. 상관들이 만류했지만 듣지 않았고 새벽까지 홀로 수색을 계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르코는 그런 행동이 규정 위반이긴 하지만 정말 용감한 일이었다고 평가했어요.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해줬는지 더 알고 싶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다만 한국팀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것과 혼자서 나갔다는 것 정도만 확실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누군가 제 생명을 위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쓸 만큼 마음 써줬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거렸지만 걸을 수는 있었어요. 의무관은 하루 더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저는 제 구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의무소를 나와서 한국팀 숙소 쪽으로 향했어요. 한국팀 숙소 근처에서 몇 명의 대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어젯밤 저를 구조해준 분이 누구인지 물어보았는데 모두들 애매한 대답만 했어요. 서로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했고 뭔가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더 자세히 묻자 그들은 그냥 팀워크로 한 일이라며 대답을 흐렸어요. 점심 식사 시간에 식당에서 한국팀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얼굴들을 살펴보면서 누가 제 생명의 은인인지 알아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고 특별히 제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유심히 쳐다보는 걸 의식해서인지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윤태섭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말없이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고 손등에 작은 상처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는 식사를 마치고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오후 훈련 일정이 재개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가벼운 업무만 맡았는데 그 덕분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어요. 특히 윤태섭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평소와 똑같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지만 가끔씩 제 쪽을 힐끔 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훈련이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용기를 내어 윤태섭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그 앞에 서니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 만약 그가 아니라면 신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간접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어젯밤 저를 구해준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고맙다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꼭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태섭은 그 말을 들으면서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그냥 팀 전체의 노력이었다며 저와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부끄러워하는 것 같기도 했고 뭔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제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가 인정하지 않는 이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생명을 구해주었다는 사실 자체도 감동적이었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태도가 더욱 인상 깊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영웅 대접을 받고 싶어 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숨으려고 하다니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은 훈련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한 분위기였는데 각국 대표들이 짐을 정리하고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도 프랑스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직 제 은인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했거든요. 마지막 전체 모임에서 훈련 총괄 책임자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상 악화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모든 참가자가 무사히 훈련을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보여준 국제적 협력과 동료에 감사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또 한 번 제 구조자를 생각했어요.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저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서준 그 마음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어요. 오후에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팀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미 대부분 떠난 후였고 몇 명만 남아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윤태섭도 그중 한 명이었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훈련 기간 동안 좋은 경험이었다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받아주었지만 여전히 무언가 말하지 못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저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면서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설렘, 훈련 과정에서 느꼈던 성취감, 그리고 생사의 기로에서 경험한 인간적 따뜻함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았어요. 특히 제 생명을 구해준 그 익명의 영웅에 대한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끝내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선한 마음만큼은 제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한국 땅과 작별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을 찾을 기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는 제 은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이 마지막 인연이었을까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깊은 여운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후 첫 주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익숙한 아파트, 익숙한 거리, 익숙한 일상인데도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센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실 때마다 강원도의 그 깊은 산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한 사람의 모습도요. 부대에서는 제 무사 귀환을 축하해 주었고 훈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쓰면서도 계속 생각나는 건 그 폭우 속에서 저를 구해준 사람이었어요. 공식 보고서에는 한국 구조팀의 협력으로 무사히 구조되었다고만 적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아내려고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았어요. 훈련센터에 연락해서 참가자 명단을 요청해 보기도 했고 인터넷에서 관련 기사나 사진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날 밤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더라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묻혀버린 것 같았어요. 한국 소방청 홈페이지를 뒤져가며 구조대원들의 사진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윤태섭의 얼굴을 다시 보면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날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의 사진은 찾을 수 없었고 제 기억 속의 그 순간들은 여전히 희미한 채로 남아 있었어요. 결국 포기하고 말았지만 그를 향한 궁금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사건이 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친절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동료가 커피를 한 잔 건네주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문을 잡아주는 것 같은 일상의 작은 배려들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누군가의 선의가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몸소 경험했기 때문이었죠. 부대에서 후배들을 대할 때도 달라진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업무적인 관계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들의 개인적인 고민이나 어려움에도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는 후배를 보면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의 변화를 보며 동료들도 놀라워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더 자주 드리게 되었고 형제자매들과의 만남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그 경험을 통해 사람과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런 연결이 얼마나 쉽게 끊어질 수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저는 여전히 그때 일을 생각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더욱 그랬어요. 파리의 가을비를 맞으며 걸을 때마다 강원도의 그 폭우가 떠올랐고 추운 겨울밤이면 대피소에서 느꼈던 절망감과 그 후에 찾아온 희망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제게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꾼 전환점이었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여행 이야기를 할 때면 자연스럽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 구조 이야기는 늘 조심스럽게 했어요. 너무 드라마틱하게 들릴까봐 아니면 제가 과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친구들은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그 사람을 찾는 일을 완전히 포기했어요. 아무리 애써도 알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분이 보여준 선의와 용기를 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도 모르는 그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선의를 베풀 수는 있으니까요. 그 무렵 부대에서 국제구조훈련 강사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가르치는 역할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조작업의 중요성과 동료의 소중함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다 보니 그때의 감정들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강의 중에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팀워크와 희생정신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동료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런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는 겸손함의 중요성을 늘 이야기했어요. 제 구조자가 보여준 바로 그런 모습들이었죠. 수강생들은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해 주었고, 그럴 때마다 그분의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저는 우연히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한국의 구조대원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들의 전문성과 헌신적인 자세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구조대원들을 보면서 혹시 그 중에 제가 찾던 그분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물론 확실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들 모두에게서 그분과 같은 숭고한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언젠가 다시 그곳을 방문하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단순히 제 구조자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키워낸 문화와 사회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그날 밤 제가 구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을까 하고요. 분명한 건 그 사건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더 따뜻하고 더 용감하고 더 희망적인 사람으로 말이에요. 어떤 날은 그분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구조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계실까요? 아니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계실까요? 저처럼 그날 밤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아마 그분에게는 일상적인 일 중 하나였을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어요. 요즘도 센 강가를 걸으며 그때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요. 고맙다고, 그분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비록 직접 전할 수는 없지만 제 삶을 통해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분은 제게 생명을 선물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없는 행동으로, 조용한 희생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요. 그런 분을 만난 것만으로도 저는 행운아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그분처럼 묵묵히 다른 사람을 돕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기에 세상이 여전히 아름답고 희망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희망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제 인생을 바꾸고 아무 말도 없이 떠났어요. 하지만 그분이 남겨준 것들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습니다.